이때 이 구인 타당도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상관계수법, 실험계수법, 요인분석법 등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응용돼서 과거에 출제가 됐는데요. 먼저 이제 상관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구인들을 검사하는 문항. 예를 들면 축구 아까 그 기능 검사할 때 뭐 드리블, 슛, 패스 등등 있었죠. 그래서 축구 드리블 검사로부터 얻은 점수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이 아까 축구 기능이었죠. 그것의 총점과의 상관계수에서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드리블이 있었고요. 슛이 있었고 또 패스가 있었고 또 경기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하위 구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축구 기능이라고 하는 게 축구 기능이라고 하는 하나의 컨스트럭트가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요 드리블과 축구 기능 간의 상관은 높았다 이거예요. 슛은 상관 높았고 패스도 상관이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경기 기능의 상관이 낮았다면 이 경기 기능은 이 축구 기능과 관련성이 어떻다? 떨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구인으로서 작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검사는 제거해주고 나머지 드리블, 슛, 패스만으로 축구 기능을 재는 검사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실험 설계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학생들을 구분하여 실험 집단에는 하위 구인을 처치하고 통제 집단에는 처치하지 않아서 두 집단의 검사 점수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하여 처치한 구인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구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축구 기능 검사의 하위 검사인 경기 능력에 대해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 검사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축구 기능 검사의 하위 검사로 경기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는 축구 기능을 구성하는 검사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이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르는데 만약 A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B라고 하는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A라는 집단에는 경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처치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처치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처치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처치하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기능을 한마디로 이제 오랫동안 가르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B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두 집단한테 축구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집단에서 이 집단 내에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있겠죠. 그럼 거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A의 집단과 B 집단 간에 여기 봐봐요. 쓰지 말고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만약 유의미하면 차이가 나타난 걸로 하려면 그거는 A와 B에서 어떤 거에 차이가 있었죠? 경기 기능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만약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경기 기능이 축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유의미한 구성 요인, 구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경기 기능은 축구 기능의 중요한 구인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 집단 간의 차이를 알 때 뭘 하면 되겠어요? 집단 간 차이를 하면 아까 우리 통계적 방법 배웠죠. 독립? 그렇죠. 이때 T 검증을 하는 거예요. 독립 T 검증을 해서 A의 집단의 평균 점수와 B 집단의 평균 점수 간에 P 값이 나오겠죠? 그것이 0.05와 같은 유의수준보다 어떻게 작게 나오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크게 나왔어. 그러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러면 경기 기능은 축구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다? 실험 설계법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집단 차이 방법은 새로운 축구 기능 검사가 선수와 일반 학생들에게 실시되었을 때 선수의 검사 점수가 일반 학생의 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면 이 축구 기능 검사는 구인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일반인을 명확히 구별해 줄 수 있으니까.
이때 이 체육 분야에서의 집단 차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구인 타당도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만약 집단이 2개라면 독립 T 검정을, 3집단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 이런 분산 분석과 같은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실험 설계법이 과거에 T테스트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인 분석 방법을 보면 여러 변수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변수를 모아서 요인으로 명명하며 그 요인에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 방법입니다. 주로 스포츠 심리학이나 스포츠 사회학에서 동그라미 설문지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측정할 때 이 구인 타당도를 검증합니다. 검사 기록이나 설문지의 응답자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증되므로 과학적입니다. 현장에서 3개에서 4개 하위 검사로 구성된 실기 검사장을 제작할 때 타당도의 검증 방법을 이용합니다. 또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설문지 문항을 제작할 때도 유용한 타당도 검증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봐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은 밤거리를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무섭다 아니면 안 무섭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여러분은 예를 들면 혼자 경기장에 구경 갈 수 있다. 또 나는 시험장에 갔을 때 혼자 갈 수 있다. 등등으로 여러분한테 설문할 수가 있겠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때 어떤 분들은 혼자 밤거리를 못 간다 답하는 분도 있고 또 혼자 경기장 같은 데 못 간다. 괜히 가면 불안하다. 혼자 시험장 못 간다. 그래서 꼭 엄마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각각 하나의 질문이죠. 그럼 이 질문이 어떠냐면 나중에 하나의 팩터, 요인이라는 걸로 묶여요. 어떤 요인으로 묶이냐면 불안. 하나하나의 질문이 결국은 불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팩터와 관계가 높아요. 관련성이 높아요. 그러면 봐봐요. 밤거리 혼자 갈 수 있느냐? 혼자 시험장 갈 수 있느냐? 여러 번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요인들은 그 각각의 질문은 결국 뭘 물어보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팩터를 물어보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바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다 묻지 말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팩터, 요인이라는 걸로 찾아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설문지의 몇 문항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불안을 묻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활력성을 묻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개인의 내향성, 외향성을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인의 성격 요인을 각각 묻는 질문지가 있다면 그 하나하나 질문지가 팩터를 여러 개의 문항 가운데 뽑아낸 거예요. 알았죠? 그런 걸 분석하는 걸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밤거리를 혼자 걸어갈 수 있는가와 시험장에 혼자 갈 수 있는가 중에 어떤 게 좀 불안이랑 더 관련된 것 같아요? 밤거리를 좀 혼자 갈 수 있는가가 좀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이라고 하는 요인과 상관이 더 높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밤거리를 혼자 가는 거를 설문으로 채택을 할까? 시험장에 혼자 가는 걸 채택할까 할 때 여러분은 연구자로서 뭘 채택해요? 예, 밤거리를 불안이라고 하는 요인을 가장 잘 재주는 하위 요인으로 해서 설문지에 넣는 거예요. 그게 요인 분석 방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심리라든가 사회학에서 설문지를 구성할 때 이 요인 분석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알았죠? 네.